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누군가의 부탁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갈등을 피하려고 할 때 사실은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셈이죠. 이건 정말 무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엔 엄청난 분노와 불만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만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더 큰 좌절감만 남길 뿐이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서운해하거나 당신의 변화를 낯설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자리에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며 왜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인 남성입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결정이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결정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그러니 움직이세요. 더는 기다리지 말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게 당신이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낄 때 아니요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를 넘기고 나면 아, 이걸로 내가 끝장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삶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분석이 당신과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Buy Me a Coffee로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에서는 언제나 당신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때때로 잔인한 게임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든 행복이든 아니면 인정이든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잃었을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곧 또 다른 욕망,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의 본질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의 철학에 따르면 삶은 생존 의지라는 힘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지는 이성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원시적이고 자동적인 충동 같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고 나면 잠깐의 안도감을 느끼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욕망의 순환이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에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예를 들어 사자가 가재를 사냥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 보기엔 자연의 균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사자는 생존을 위해 가재를 죽여야 하고 가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죠. 그리고 사자가 배를 채운 후에도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고 또다시 사냥을 해야 하죠. 이 끝없는 순환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존재의 본질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장에서 승진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승진을 하게 되면 잠깐은 행복하겠죠. 하지만 곧 이제 다음 단계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결코 완전히 쉴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죠.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이런 순환을 인식할수록 더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 의식이 바로 이 순환에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어요. 동물들도 생존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단순히 행동할 뿐이에요. 배고프면 사냥하고 먹고 나면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앞날을 미리 걱정하죠. 이런 능력 덕분에 우리는 발전했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환 속에서 다음 성공이 마지막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진 않나요? 예를 들어 우리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하면 어떻게 하지? 그 아이들이 그 고통을 평생 기억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 때문에 더 고통받는 거죠.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이가 다음 주에 배고플까 걱정하는 건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았고 아이도 배고프지 않은 상태인데도 우리가 상상만으로 고통받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단순히 직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선제적 고통은 고통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결함이나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런 고통은 삶의 구조 자체에 내재된 본질적인 요소라고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관람차에 올라탄 것처럼요. 이 관람차는 끝없이 돌고 돌아요.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는 잠깐의 성취와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곧 다시 아래로 내려올 준비를 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술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예술은 우리가 단순히 욕망하는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드문 순간을 제공합니다. 음악에 몰입하거나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잠시 동안 우리 자신을 벗어나 욕망이나 필요라는 필터 없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요.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순수하고 직접적인 예술 형태로 여겼어요. 그림은 여전히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지만 음악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모방하지 않죠. 음악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로 바로 들어가 번역이나 해석이 필요 없이 의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 곡의 우울한 교향곡은 우리를 일상의 고뇌가 사라지는 어딘가로 데려다 줍니다. 마치 음악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래, 고통은 존재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어. 문학 역시 이러한 끝없는 순환 속에서 잠시나마 멈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시가 삶의 복잡한 감정을 몇 마디로 담아낼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 시를 읽는 동안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글쓴이의 경험에 몰입하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순간은 우리가 의지에 끌려다니지 않고 단순히 존재하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예술은 우리를 다른 존재 상태로 이끌어주는 문입니다. 예술은 고통을 해결해주진 않지만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고통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요즘처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에서 이러한 충동의 근원을 성찰하는 일은 거의 혁명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수록 의식과 성찰의 능력이 동시에 축복이자 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메커니즘 욕망과 좌절의 끝없는 순환을 이해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요. 이는 마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빛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더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 즉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들이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삶을 너무 깊이 의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평범함 더 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함을 유지하는 삶은 깊은 의식과 함께 오는 고뇌로부터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 있다고 강조했어요. 여기서 무지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단순함을 뜻합니다. 삶의 모든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거나 모든 디테일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그래서 기본적인 필요 먹고 자고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더 적게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점심, 비 온 뒤의 흙냄새,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만족감 같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쇼펜하우어가 단순함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함을 찬양했죠. 커다란 야망 속의 길을 잃지 않고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쫓는 사람들보다 평화에 더 가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